일주일만 살 빠지셨어? 저기 오늘 이야기할 거에 프리톡을 잠깐 했었죠 저희가. 네. 한 2시간 정도? 네. 이제 본론으로 How Fashion Industry Works, 패션 산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본론을 오늘부터. 프리뷰 지났고 이제 네. 본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Y씨 모시고, Y씨는 뉴욕에서 15년 이상 그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신 디자이너세요. 팔슨스 졸업하시고 클럽 모나코, 뭐 존 바바토스 등 그 일련의 그런 브랜드를 거치셔서 지금도 계속 현역으로 일하시는 우리 Y씨.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제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이제 프로페서로서 막 우리한테 막 노트하라고 막 시험 본다고 그러고 막 그러셨는데, 오늘은 그 패션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씨.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니 자신 살도 빠지시고. 이거를 또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서 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션 산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되게 큰 범위지만, 제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패션을 하면서 미국의 패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긴 이걸 어떤 산업 구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무래도 디스커션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그리고 제가 아는 뭐 조그만 잡지식이라도 네. 공유 좀 하고 이래서 서로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션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거를 이제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제 그 그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바니스 뉴욕 그때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뭐 아니면은 뭐 니만 마커스, 그리고 동네에 많은 그 메이시스, 그리고 또 잘 너무 신기해하면서 다녔던 게 마샬하고 TJ 맥스. 되게 유명 브랜드의 옷을 되게 파격적인 가격에 팔고, 심지어는 그 분기별로 빨간 딱지와 노란 딱지가 붙어서 거기에서 더 싸지는 약간 그런 마법 같은 스토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 메이시스가 굉장히 중간층의 백화점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후져서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뭐야? 저도 건축사에서 배울 때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매장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맨하탄에 사인이 그렇죠. 붙어 있기는 네, 해요. 네, 네. 네네. 제가 한참 largest. 뉴욕에 처음 자쿠 유학할 때 왔었는데, 자쿠한테 나를 백화점으로 인도해라. 그랬는데 저는 되게 약간 좀 쇼핑을 막 하고 싶었어요. 좋은 것들을. 근데 그때 돈 많았어요. 그랬는데 저를 메이시스에 데려가는 거야. 그 저기 30가에 있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뭐 시장통 같은 거예요. 약간 그 뉴코아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갖고 뭐 살 게 없어요. 뭐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치. 옷걸이에 그냥 쭉쭉쭉 걸려 있고. 근데 그 맨하탄에 있는 메이시스는 뉴저지보다 홀란데. 뉴저지에 있는 서벌반에 있는 메이시스보다 홀랐죠 거기. 그래요? 예. 그게 홀랐지. 그럼 여기 있는 메이시스는 진짜 그러니까 시장통이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게 예, 그 기준으로 한국에서 보면 백화점은 아니지. 한국에서 뭐 갤러리아. 현대 갤러리아 이런 데 보다가 여기 왔는데 완전히 여기는 그냥 동대문 같이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보다도 못했어. 못했지. 그냥 막 이렇게 자판에 막 기준으로. 쌓아놓고 맞아. 막 마네킹이 입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메이시스 되게 실망한 이후로 저는 메이시스를 안 갔거든요. 살 게 없구나. 그 기억이 나요. 메이시스만 보면. 그래서 뭐 메이시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메이시스를 보면 놀라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 패션이라는 산업, 미국 패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미국 패션 산업이 정의한 단어는 뭔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식 패션은 공방형 패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페런터십처럼 그죠. 자기 어떤 크래프트맨십이나 이런 것들이 전승이 되고 그다음에 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 그쵸. 그다음에 뭔가 배워서 제자.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일식집처럼 그런 장인처럼. 그렇게 돼서 패션쇼는 그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만들어서 쇼를 하는 게 이제 오트쿠투어. 네. 그다음에 뭐 포르타처럼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하는데 그들의 옷은 정말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지금은 좀 그게 좀 덜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가 따로 있는데 그게 좀 유럽식 패션이라고 하면 미국의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딱 이렇게 미국의 패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게 이런 게 있을까? 랄프 로렌, 타미 hilfiger, 캘빈 클라인 그런 몇 개의 브랜드들인데 이들의 어떤 유통 구조를 보면은 유럽의 그것과 되게 달라요. 가장 크게 다른 게 우선 가격 정책이 다르죠. 그죠. 가격 정책을 뭐 샤넬에서 팬티가 나와도 샤넬 팬티는 1,000불이 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뭐 타미 hilfiger나 캘빈 클라인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로는 3,000~4,000불짜리 옷을 팔기도 하지만 뭐 10불짜리 팬티도 팔거든요. 네. 제 거 양말 다 켈빈 클라인 하얀색 네, 그거 그래, 할인 지금 매장에서 제가 지금 보고 벌- 깜짝 놀랐어요. 벌크 아, 저분 부자구나. 하나에 1불 안 되는 아, 저 사람 보면서 때깔이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에리튜드. 이렇게 패션이 이렇게 보면은 미국 패션은 그 가격대 폭이 되게 크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거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선 역사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패션에 저는 정의를 하자면은 디자인이 그 이제 미국에서는 디자인 드리븐, 뭐 세일즈 드리븐, 아니면 머천다이징 드리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패션은 머천다이징의 패션인 것 같아요. 한 좋은 예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집착 그런 걸로 해서 아이폰 뭐 애플의 어떤 이벌브를 이뤄내고 새로운 막 혁명을 이뤄내면서 하나의 진보를 했다면 팀쿡의 애플은 그거가 다르거든요. 물론 요번에 새로 나온 비전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팀쿡이 하는 애플은 머천다이징의 애플이에요. 예전에는 아이폰이 하나였죠. 근데 그쵸? 지금은 아이폰이 작은 거, 큰 거, 빨주노초, 파란보, 그 다음에 프로, non-프로, 그 다음에 보급형.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다변화되고, 뭐 애플 맥북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계속 나오고. 그죠. 저는 딱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 미국의 패션에 딱 기인한다고 봐요. 그러면 미국의 패션에 이렇게 기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선은 제가 그냥 이것도 오롯이 제 추측인데 나라가 커요. 땅이 넓은데 팔 데는 많아. 왜냐면 살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맨하탄에서 파는 이 백화점에 내가 매장을 전 미국에 다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파트너들이 필요해.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백화점들이겠죠. 그쵸. 매장 대신에 거기 네. 납품해서 거기 납품하면 지역 곳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기 친구, 누나, 이모들, 뭐 테네시에 사시는 분까지 캘빈 클라인을 아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한 브랜드가 저 테네시 총구석에 있는, 총구석이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서벌번에 있는 제임스 씨한테 내 캘빈 클라인을 팔려면 내 브랜드를 팔려면 너무 힘들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방법이 없었죠.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곳곳에 있는 유통망에 내 옷에 다 갖다 꽂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을 커버한다? 그러면은 내가 찍어내야 되는 옷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패션 산업은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샤넬은 안 그러겠죠. 샤넬은 테네시 할머니가 제임스 씨한테까지 나는 굳이 팔 필요 없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밸류가 있거든. 그치. 가오가 나지 않나요? 가오가 떨어지니까 제임스 씨가 와야지. 왜 내가 가? 할머니가 사러 뉴욕 와야지. You come. you come. 이 정략인데 미국은 가죠. 왜냐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큰 개념이고 뭐 한국과 막 비교하신 뭐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시지만 우선 우리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게 나라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통이 바뀐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머천다이저 역할이에요. 이 머천다이저들 때문에 이제 패션의, 저는 이렇게 봐요. 머천다이저 세일즈 때문에 패션의 구조가 개편이 됩니다. 백화점을 딱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수직적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굳이 얘기를 하자면 1등부터 제가 이제 꼴등까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뭐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토론이 진행이 안 돼. 네. 대망의 1등. 1등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려서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네.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 그래서 1등은 버그도프. 버그도프를 갖고 있는 백화점이 누구죠? 니먼 마르커스. 예, 맞습니다. 당신 뭐 이렇게 다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관심을 갖고서는 본다니까요. 네. 그거를. 그런데 버그도프랑 니만 마커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은 놓고 보진 않거든요. 약간 니만 마커스가 하나 밑에? 왜냐면은 니만 마커스가 상대하는 고객층이 조금 더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버그도프, 예전에 바니스, 그죠. 바니스 그다음에 좋았는데. 이제 저희는 스페셜티 스토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부티크, 곳곳에 편집 매장들,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등이 니만 마커스, 그다음에 이제 sak스 피프트 애비뉴,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3등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이에요. 그죠.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 밑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레이스, 막 미도파, 삼촌 할머니들의 사주, 미도파 아직도 있어? 오랜만에 들어본다. 유코아. 아 솔직히 놀스트롬이 미도파는 아니지. 샤크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살았던 세대가 아니라서 들었잖아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뭐 놀스트롬도 있고 블루밍데일즈도 있죠. 이거는 좀 더 도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메이시스. 그죠. 그다음에- 메이시스가 딱 중간, 네. 중간 위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옛날에 프렌즈에 맨날 블루밍데일스 브라운백 그거 맨날 나왔었잖아요. 맞아. 그게 블루밍데일스예요. 누구죠? 그 여자가 여기서 처음에 일하다가 랄프 로렌으로 옮기잖아요. 그 브래드 피트 전 와이프. 아 제니퍼 제니퍼 애니스턴. 어, 걔가 블루밍데일즈에서 처음에 세일즈로 일하다가 뭐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랄프 로렌으로 가서 그 아저씨가 직접 그런 거? 출연까지 하잖아요. 까메오로. 그래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서? 프렌즈에서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그리고요 메이시스. 이제 메이시스 있고 그 밑으로는 여기서는 좀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는데 놀스트롬 렉, 그 다음에 sak스 피프트 뭐그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요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놀스트롬 렉이랑 sak스 피프트 이런 오프 프라이스 렉 이 컵 디파트먼트는 뭐 하는 데냐면 2월 상품을 조금 더 소진하는 곳이죠. 옛날에 그렇죠. 바니스 웨어하우스라는 이제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근데 그것만으로 순기능을 하기에는 레비뉴가 이제 크죠? 이익이 크지가 않죠. 안 커요? 2월 상품이 항상 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로는 가만히 앉아서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장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게 하는 게 얘네들이 자기네들 프라이빗 레이블들을 팔아요. 아. 근데 프라이빗 레이블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에서 하는 노브랜드. 그 노브랜드가 이마트 거 맞나요? 그거 왜 코스트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커클랜드. 예. 아, 그렇지 맞아. 뭐 예를 들면 sak스 틈새라면. 같은 데선 sak스 그 피프스 애비뉴 캐시미어 같은 거 따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식으로. 예, 그런 거기서 식으로. 싹스도 팔잖아요. 에이. 삭스도 팔고 벨트도 팔고 다 파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못 하겠네. 아니, 그 예전에 그 알마니 숯 같은 게 네. sak스 피프스에만 납품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네가 알만인데 여기 뒤에는 sak스 레이블이 피프스, 다, 예. sak스 피프스 이렇게 좀 네. 박아가지고 나오고. 그거 되게 좋은 경험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업종에서 전문 용어로 SMU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SMU. 예, 스페셜 메이크업이라고. 아. 예를 들면은 이제 알마니가 가오가 있어서 삭스에서 이거를 10장을 달래. 근데 수트 10개를 너한테 주면 야, 내가 너네한테 10개 이거 너네를 위해서 커스튬을 하기엔 좀 그렇다. 그치. 야, 나도 나 알마니야. 이런 게 있는데 너 우리 걸로 익스클루시브에서 찍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삭스가 뭐 이거는 제가 과장을 못해서 뭐 우리 500개다 미국에 500개 다 넣어줄게. 이러면 500개면 한국에서 판 거보다 많네? 이런 식의 계산이니까 그걸 하죠. 근데 걔네는 그걸로 마케팅도 하고요. sak스 피프스는 그걸로 예. 마케팅도 하고. 이제 그런 거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딱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머천다이저들이야. 가서 딜을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머천다이저는 어디 소속이에요?
머천다이저는 백화점. 각 회사 소속이죠. 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 쪽에도 있고 다 백화점 있죠. 다 쪽에도 있죠. 있고 있는데 보통 이제 패션 구조 자꾸 이렇게 이걸 진도를 건너뛰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 구성원들이 존재해요. 보통 디자이너가 있고 머천다이저가 있고 세일즈가 있고 바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 그거는 나중에 네. 삼부에서 그러면 일단은 놀스트롬렉 삭스 오프 뭐 이거 이렇게 2월 상품을 소진하는 그런 그런 거고. 약간 아울렛 같은 개념이죠. 살짝꿍. 살짝 궁인데 데이트? 아울렛은 아울렛은 다르잖아. 좀 달라요. 다르지. 아 네. 좀 더 다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왜 티어는- 다른지는 네. 제가 거기 또 설명을 좀 드리면 2월 상품이면 몇 퍼센트 DC에서 사고 이런 거죠? 3월 전에 나온 게 2월 상품. 그러니까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예를 들어서 옵삭스가 아니고 삭스피프트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거를 옵삭스로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예, 거기에- 자체적으로 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걔네는 그 오리지널이 맞죠. 아, 그러니까 오리지널인데 삭스에서 올해 신상이 아니라 작년 거 그렇지. 그거 작년 이제 뭐 보통 지난 시즌 보통 거. 이렇게 되죠. 이제 보통 회사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미국에 계신 디자이너분들은 알겠지만 딜리버리 데이트가 이렇게 쫙 나와요. 하이엔드로 가는 하이엔드 전 이제 하이엔드 쪽 경험도 해봤고 밑에 쪽도 경험해봤는데 날짜들이 있는데 보통 하이엔드 같은 보통 그냥 1년에 10번 정도 딜리버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꽤나 많이 예. 하네. 그다음에 밑에 좀 더 매스마켓으로 갈수록 딜리버리 수가 많아져서 그냥 자주. 12번 하죠. 그러니까 음. 컬렉션을 거기서 좀 더 쪼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고 이 멀천다이저나 이런 딜리버리들 때문에 그래서 2월 상품 아까 얘기하셨는데 2월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 팔린 옷들을 보통은 이제 리테일 내가 회사 자체인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옛날 이것들을 third party 업체에다가 좀 더 싸게 팝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예전 센츄리 21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길거리 가다 보는 그 샘플 세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샘플 세일 업체를 그거를 전문적으로 2월 상품을 캐시아웃 해주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도키시 회사에서 너무 재고가 많은데 이거를 빨리 캐시아웃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지금 캐시플로우가 좀 떨어져서. 그럼 이제 저를 부르죠. 그럼 저는 가가지고 도키시 거, 그다음에 원래시 거 해가지고 그다음 뭐 엘리시 거 합쳐서 뉴저지 특가 판매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맨하탄에서 제가 뉴저지 특가 판매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이미 저 캐시를 팔아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딜이 있어요. 못 판 거 가져가기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재고가 처리가 되는데 백화점은 좀 더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유통망이 있고 보통 백화점들은 이 매출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스퀘어풋당 얼마가 나오는지 레비뉴로 봐요. 그래서 부동산과의 그렇죠. 거기서 부동산으로 되는 부동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씨랑 이제 관계가 친해진 것도 있죠. 음. 이제 그 스퀘어풋당 얼마씩 레비뉴가 나오고 그래서 리더십 미팅이나 이런 데서 이 셀스로 보고를 할 때 스퀘어풋리지당 그 프라이스가 나와요. 예, 이제 그게 보통 큰 회사로 갈수록 뭐 메가 브랜드 그런 뭐 제이스펜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많이 하고 그래서 2월 상품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따로 짚어드릴게요. 제가 네. 뒤에 숨겨놓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네. 그 스퀘어풋에서 화장실은 빼요? 스퀘어풋에 화장실을 있는데도 있겠지. 백화점은 있을 거 아니야. 화장실. 화장실이 작겠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딜러스가 있고 딜러스는 이 동부 쪽은 동부에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통 서던 네, 네, 그쪽에. 네, 맞아요. 그다음에 동부. 뉴저지에 저도 뉴저지 바깥쪽에서 좀 이렇게 몇 개 보긴 했는데 저는 이거 제일 많이 본 데가 이제 서던 벨트 쪽.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딜러스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구하기 힘든 약간 그런 것들을 딜러스에서 스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 또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는 거. 그릇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에 있는 데는 다 아웃 오브 스탁이고 구하기가 힘든데 딜러스에는 가끔씩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요즘에야 뭐 쇼핑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 아, 예. 네, 그래서 뭐 딜러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많이 알고, 또 저도 여기서 저는 솔직히 저 회사를 이쪽에서 잠깐 있었는데, JCPenney, 네. JCPenney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르스, JCPenney 아직도 있어요? JCPenney가 아직도 있죠. 어. 아직도 있고, JCPenney 아까 잠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도어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에 1100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0개에서 600개 정도로 줄었어요. 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것도 부동산 이 건축적인 어떤 도시계획엔 재밌는 얘기인데 패션 이런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장사예요. 그래서 JCPenney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부동산을 팔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JCPenney는 그런 식으로 약간 맥도날드 그것과 네, 비슷해요. 맥도날드. 얘네는 맥도날드 모델이구나. 예. 그래서 지금 아마 JCPenney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1불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JCPenney가 지금 도수가 저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JCPenney 그런 코어스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저는 좀 아울렛 스토어라고 봐요. 근데 이 아울렛 스토어는 개념이 좀 다른 게 우리가 가는 우드베리에 있는 아울렛 스토어 중에서는 뭐 토리버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아울렛 스토어가 야 어떻게 이 아울렛 스토어가 JCPenney보다 낫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울렛 스토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큰 아울렛 스토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이키, 제이크루, 코치. 뭐 폴로, 코치. 근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걸 FS라고 해서 자기네들 직영점을 운영하는 그 FS 바나나 리퍼블릭 팩토리 스토어. 팩토리 스토어. 네. 그 팩토리 스토어가 뭐냐면은 회사 안에 이제 디자인 팀이 많이 있죠. 디자인 팀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있는 디자인 팀 중에서 메인 컬렉션을 하는 디자인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프 프라이스만 전문으로 하는 그 디자인 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밸류 채널이라고 해서 이거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인데 이 밸류 채널만 하는 디자인 팀도 따로 있고 아울렛만 하는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라이센스 회사가 또 파트너가 또 따로 붙죠. 자,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를 네. 해볼게요. 그럼 캘빈 클라인 브랜드 아까가 옛날에 그 메디슨 애비뉴에서는 4,000불짜리 코트도 팔고 5,000불짜리 코트도 팔고 이랬던데 지금 자코시가 신고 계시는 양말 저 비싼 네. 양말까지 파는 이제 캘빈 클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럼 캘빈 클라인 하면은 저 어마어마한 캘빈 클라인 회사에서 정말 저거 다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 여기서 미국 패션의 어떤 한 모습을 딱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아울렛 디자인하는 팀은 아울렛만 합니다. 근데 그럼 아울렛 오프 프라이스 밸류 채널, 그다음에 뭐 메인 컬렉션. 근데 그 메인 컬렉션도 홀세일 리테일이 나눠져요. 왜냐면 아까 알마니 말씀하셨죠. 이런 게 있습니다. 2마일 안에 보통 이제 미국은 쇼핑몰들이 딱 몰려 있고 쇼핑 섹터가 딱 생기는데 도시를 플랜하실 때도 아실 거예요. 이제 쇼핑 디스트릭을 만들죠. 그럼 그거를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거기에 목이 좋아. 그러면 니만 마코스도 들어가고 sak스피프스도 들어가고 뭐 블루밍데일에는 다 들어갔어. 근데 여기 파퓰레이션도 많아요. 그래서 풋 트래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럼 구찌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구찌가 4군데에 다 들어가는데 그럼 똑같은 거 똑같이 파나? 다르거든요. 백화점이 4개 모여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각 백화점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잉을 하기 위해서 그쪽 어카운트랑 같이 하겠죠. 근데 이제 구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배업장이에요. 왜냐면 구찌는 구찌니까. 네, 구찌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미국 브랜드다. 혹은 뭐 내가 지금 이름 좀 많이 알기 전에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바니스, 블루밍데일즈 뭐 이런 회사들은 요구를 해요. 이제 그거 이제 SMU 프로그램. 블루밍데일 스페셜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옛날에 그 폴로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폴로를 보면은 그 포니 로고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 센시티브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저 밑에 사는 폴로가 유명한 건 이제 폴로 피케 셔츠인데 그러면은 검은색 폴로 피케 셔츠에 왼쪽에 빨간색 말이 그려져 있는 이 폴로 피케 셔츠를 내가 아울렛에서도 살 수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구나. 예,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른 거를 내가 소비자들이 느끼면 안 돼.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개 샀는데 두 개 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주는 게 기업의 역할이죠. 그쵸.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말 석학들이 모여서 머리에 싸내면서 마케팅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래서 오프프라이스 채널 아까 말한 아울렛 같은 경우는 갔는데 비슷한 건 있는데 딱 그건 없어.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죠. 갔어. 우리 아들이 사달래. 아 우리 형이 뭐 저거 신어. 갔어. 내가 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나이키 가서 싹 뽑아야지 하고 갔어. 어라? 근데 그건 없어. 나이키 사이트에서 보던 식 에어맥스 있어야 하면은 이제 웃죠. 없지. 무슨 맥스요? 그치. 조단 있어요? 조단? 조단은 조단 가서 찾아야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이키 스워시는 있는데 내가 신고 보고 봐왔던 사고 싶었던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이키는 있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래서 그 좀 아울렛 그렇게 해서 아울렛 비즈니스가 좀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스토어들은 아울렛 밑에는 뭐예요? 와, 얘네는 이제 아울렛 아울렛 옛날에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캘빈 클라인 바지를 사왔거든요. 이제 그 밑에는 마샬이라든지 벌링턴이라든지 TJ max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동부에서 특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가 좀 더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이렇게 딱 유통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백화점들이 미국 패션에 무슨 영향을 얼마나 끼쳤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거 프리썸머야. 이거는 프리폴이야. 이거는 헐리데이야. 리조트야. 아니면은 뭐 이런 컬렉션들이 많거든요. 원래 패션은 스프링 썸머랑 폴 앤 윈터 두 번인데 이게 쪼개져요. 이걸 쪼개는 데가 미국입니다. 시즌을 더 만들어내는. 예, 시즌을 더 만들었는데 더 만들 때 왜냐면 이제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죠. 뭐 유럽 디자이너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이 했어. 근데 샤넬이 했는데 메인 컬렉션은 삐까번쩍하고 정말 컨셉도 있고 멋있어. 그런데 이런 브릿지로 넣는 작은 컬렉션들은 조금 더 커머셜한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디자이너들 거를 보면 힘은 스프링 썸머, 폴 앤 윈터에 빡 주고 이런 브릿지 컬렉션들은 힘을 빼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패션 하우스들 중에서는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이건 미국, 유럽에서 도입한 디자인 스트럭처죠. 메인 컬렉션 디자인 팀이 있고 프리 컬렉션 디자인 팀이 있어요. 유럽에는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버시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고 그러면 어쨌건 브랜드의 DNA는 하나로 갖고 있대. 프리 컬렉션만 디자인하는 팀이 있고 메인 컬렉션만 디자인하는 팀이 있으니까 프리 컬렉션이 좀 더 멀천다이징 포커스돼 있고 그리고 그런 아까 말한 이런 프리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 메인 컬렉션들은 좀 더 런웨이 뭐 디자이너들의 꾸민 그런 재밌는 부분만 담당. 말도 안 되는 옷들 막 나오는 거를 그럼 메인 컬렉션 팀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는 약간 공방형이라서 좀 개념이 되게 달라요. 네, 옆에 그거를 같이 만들어 주시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그 모델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모델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이제 패턴사라고 그래요. 저희는 재단사인데 그거보다 좀 개념이 커요.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개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시스템이 분업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조금 큰 회사들조차는 그 미국식 디자인은 캐테고리를 나누죠. 이제 아우터웨어, 바르, 스웨터, 니트. 네. 그리고 그게 살짝 건축도 미국은 보면 스튜디오를 병원, 에듀케이션 이렇게 잘라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주거는 다른데 다른 거는 그렇게 자르지 않거든요. 여기는 그걸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레주메 받을 때부터 달라. 미국은 그렇게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쪼개다 보니까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치. 맞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라고 다 배워서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나는 셔츠만 해. 근데 셔츠만 하면 셔츠만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다 하긴 하지만 그걸 얼마나 해. 아니면 양말만 해.
근데 내 프리퍼런스랑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커리어가 그렇게 시작이 돼버리면 글로만 가죠. 내가 양말 디자이너를 6년 했는데 또 돈을 괜찮게 벌어서 나 이제 점프하고 싶어. 어디로 무슨 양말 디자이너로 점프를 하겠어요. 좀 더 긴 양말. 예. 반면에 조금 크게 유럽처럼 디자이너 자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인처럼 키워내는 그런 문화는 좀 그런 게 다른데 이제 미국이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적이에요. 모든 산업이. 특히 패션은 아주 전략적이고. 그래서 2개 있던 패션쇼를 4개로 쪼갰고 4개를 쪼개야지 자기네들이 딜리버리를 조금 더 빨리빨리 받고 계속 세 단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 단장을 하다 보니까 세 단장을 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빨리빨리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안 좋은 면이 생기죠. 안 좋은 면은 뭐냐면 재고가 쌓여요. 더 많이. 그리고 소비자는 더 빨리 실증을 냅니다.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미국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바니스나 예전에 그런 벌더프나 이런 데는 70%까지 막다운을 해요. 네. 시즌 오프 할 때. 시즌 오프 할 때. 막 난리 나죠.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또 그때 가면 또 사이즈가 다 없어. 맞아요. 사이즈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세일을 막 때리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좀 복잡해요. 아니 어떻게 쟤네 도둑놈이네. 저 자켓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30만 원 주고 바로? 그치.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30년째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많게 정확하게 너무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회사마다 케이스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보편화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저런 식의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이래요. 100만 원의 자켓을 내가 막다운해서 30% 팔면 저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백화점에 있는 세일즈가 이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재고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 렌트값도 안 나와. 그런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그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니스나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맞아요. 네. 세일하고 하고 나면요. 네.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거 기업 얘기를 좀 하긴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컴퍼니 컨피덴셜이니까 제가 기업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하나의 미국의 되게 큰 여성복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그냥 참고 정도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업계에서는 한 100불짜리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옷을 이제 메이시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메이시스에서 내가 1000불짜리 옷을 팔 때 홀세일가로 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죠. 도매가로 메이시스한테 1000불이니까 난 그럼 이렇게 팔 거야 라고 하는 그 홀세일가를 상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홀세일가를 이건 지금 여기서부터 전문 용어가 좀 들어가는데 무역 용어 중에서 FOB라는 게 있어요. FOB 가격이라는 걸 측정을 하는데 그 FOB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을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공장에 발주를 넣어요. 그럼 공장에서는 어떻게 네가 FOB로 할래 아니면은 CM으로 할래 라는 게 있는데 CM은 이제 컷, 메이크, 트림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FOB로 해줘. 그럼 FOB가 뭐가 좋냐면 공장이 패브릭도 사주고 단추도 사주고 소잉도 하고 패킹도 하고 원스톱이네요. 예, 다 방식이군요. 다 해가지고 쉬핑까지 해가지고 딱 미국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죠. 사장님 배 왔어. 컨테이너. 들어왔어? 컨테이너 왔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내가 이거 배만 들어오면 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도착을 하면 거기까지 딱 오는 거를 FOB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예. FOB 프라이스라고 그러고 그 FOB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굉장히 복잡한데 관세가 소재별로 그다음에 이 옷의 클래시피케이션별로 메이드 인 어디별로 그다음에 이제 나프타 이제 그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처럼 이걸 다 알게 돼요. 이거 관세 어디 듀티 프리 막 이거 모르면은 이거 무역 못 합니다. 디자이너는 무역도 해야 되는 그런 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하다 보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FOB라는 가격으로 그래 FOB 가격이 5불이래. 그럼 5불이 FOB가 텍스가 포함된 거예요. 그 아직. 세관은 아직 이제 그거 거기에 전까지? 도착. 예, 도착을 어. 했어. 도착을 딱 했는데 언제 텍스 받아야 되네. 세관 통과해야 세관을 딱 통과한 거를 LDP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랜딩 프라이스. 이런 시험 되게 잘 나오죠. 이런 게. 그거를 이제 제가 다 테스트할 건데 이거는 이제 빡세게 하죠. 제가. 랜딩 피. 예, 랜딩 코스트가 딱 해서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끼리 미팅을 하죠. 그래서 샘플이 나왔는데 프로덕션에서 손을 듭니다. 너 이거 안 된대. 왜? 랜딩 코스트가 너무 비싸. 그런데 이제 걔 중에 되게 똑똑한 디자이너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패브릭 컨텐츠를 이렇게 바꿔서 듀티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신세릭 패브릭들은 관세율이 꽤 높아요. 30%, 막 28% 클래시피케이션마다 다른데 딱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신세릭 말고 거기다가 린넨을 한 50% 넣게. 56%. 과반수 이상 린넨 가자. 그럼 3%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린넨 듀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신세릭인데 레인 듀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워터프루프 같이 막 이렇게 그러면은 듀티가 또 떨어져요. 네.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이제 프로덕션한테 주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놀랍지 않냐? 그럼 얘네가 그렇네. 한 수 배웠다. 네. 딱 한 수 배웠다 하면서 가격을 상정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LDP 가격을 기준으로 이 옷의 리테일 가격, 홀세일 가격 측정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우리 매장에 직접 팔게 되는 내 옷의 가격과 메이시스에서 팔게 될 옷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예. 그런데 우선 다른 거는 메이시스에서 팔게 될 그 옷을 내 매장에서 팔지 않죠. 왜냐면은 이거는 메이시스용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매장에 들어갈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파는데 보통 이럴 때 저희는 리테일 마진을 아주 막 리테일 마진이 정말 헬스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보통 80%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면은 뭐 1,000불짜리 옷이 200불까지는 제가 마크다운을 해도 남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DTC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브레이크앤모러라고 자기네 리테일을 그다음에 디렉트 컨슈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마진율이 좋거든요. 좋으니까. 예. 그럼 거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갈게요. 진짜 헬디한 마진율이 80%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를 빠져가지고 healthy가 안 돼요. 아까 healthy라고 그랬는데 헬디한. 제가 혀가 짧은 게 아니라 지금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80% LDP 플러스 마진으로 계산을 LDP에다가 곱하죠. 곱해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게 회사마다 포뮬러가 다 그러겠죠. 달라서 선생님 공식을 잘 주셔야죠. 이거는 튜터 받아요. 이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서울대 가려면은 다음 패키지를 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다 같이 정보 쉐어하는 건데. 알았어요. 네.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홀세일. 그럼 메이시스는 어떻게 하냐? 메이시스는 우선 내가 리테일에 팔았던 것보다 옷 원단 가격 자체의 시작점이 되게 달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여성복 마이다. 자켓이다. 근데 그거가 리테일로는 우리 브랜드에서는 한 1,000불 해. 그런데 비슷한 디자인으로 똑같진 않고 비슷한 느낌으로 메이시스에서 팔 때는 그래 한 700불, 500불 정도에 딱 판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거는 가격이 15불, 20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20불 하면은 그 정도 안 나오겠지만 20불까지 하면 20불까지 해서 쓰자. 그럼 되게 좋은 패브릭으로 좋게 만들어지겠죠. 야드당. 네, 야드당. 그런데 메이시스에서 들어가는 거는 한 5불 밑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같은데 쓰는 머터리얼,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르게 하는 거죠. 그 한 끗 차이를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훅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소 폴리다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게 폴리냐 이런 건 없어요. 폴리도 정말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좀 그렇지만 만듦새는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폴리로 해서 5불짜리 패브릭을 했어. 그래서 뭐 했는데 얘네가 메이시스랑 마진을 짤 때는 그러면 홀세일 마진은 보통
50% 정도로 55%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중간 헬티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메이시스랑은 홀세일 마진을 한 80에서 90% 잡아요. 80%. 어떤 데는 뭐 한 70%부터 한 80%, 많게는 정말 90%까지 보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면은 90%? 그러면은 리테일 마진은 100%가 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리테일이 보통 80일 때 홀세일 마진이 한 45%, 한 50% 이렇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거를 딱 대입을 하면은 얘네는 100%가 넘어야 되는 거야. 근데 10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없지.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되냐? 다 긴 얘기 차치하고 옷을 저는 홀세일로 그렇게 70% 잡고 싸게 메이시스한테 팝니다. 그럼 많이. 메이시스는 500불 리테일 가격을 타겟으로 잡고 갖고 와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메이시스가 잡은 진짜 리테일 프라이스는 300불인 거야. 하지만 500불을 붙여갖고 오죠. 그러고 나서 크로스를 합니다. 세일. 그러면 500불짜리가 300이야. 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냈고 마진을 보면은 왜 얼마큼 80%가 버프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돈을 나중에 내가 메이시스한테 줍니다. 뭐? 제가 여기서 왜 줘 돈을 내가 팔았는데. 왜냐면 나는 메이시스한테 엄청나게 싸게 해서 팔았잖아요. 왜냐면 홀세일 마진은 70, 90% 붙여서 원래 얘가 사야 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훨씬 비싸게 판 건가? 훨씬 비싸게 판 거죠. 비싸게 판 거죠. 훨씬 비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구나. 예, 내가 얘한테 나중에 돈을 주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리펀드를 주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그냥 돌려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근데 이거를 뭐 사기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안 되고 관행인가요? 아니 뭐 아니, 나쁜 게 아니지. 아니죠. 시스템이죠. 이거는. 시스템이지. 그래서- 넘버를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돌려주는 어.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오프 프라이스 채널, 뭐 말셀이나 이제 TJ maxx 가면은 타미 필거 옥스퍼드 셔츠가 있어. 내 남편 사줘야 되겠다.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해서 보니까 19불 99야. 세일한다. 잘 됐다. 완전 봉자 같네. 하지만 거긴 써져 있어요. 70불, 78.9불. 원래 오리지널. 원래 오리지널. 하지만 얘 가격은 원래 19불이야. 19불에 타겟하고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들 때부터. 예. 그런데 걔네는 가져가서 프로모션처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해서 우선 1번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다르죠. 종류가 디자이너가 다 이렇게 직급이 달라요. 슬퍼요. 누구는 계속 그러겠어요, 진짜. 누구 이제 19.98짜리 디자인하고 누구는 그렇죠. 70불짜리 디자인하고. 뭐 누구는 정말로 저는 이제 그거 다 겪어봤는데 비싼 거 쓰다가 싼 거 쓰는데 싼 거 쓰는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는 감정적인 동요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우선 가격을 깎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3, 40불짜리 패브릭 썼는데 5불, 6불 깎아라. 그러면은 이거 5불, 6불 깎으면 이거 안 된다. 뭐가 이렇다. 이렇게라도 반격을 하다가 갑자기 2불짜리를 쓰는데 40센트를 깎으래. 그거 되게 근데, 비참해지네 예. 그거. 근데 더 이상 머물 데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치.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 코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신장지구 메이드 그래서 비에트남 거를 많이 네. 쓰는군요. 왜요? 그거는 무역 이거는 좀 더 이거는 나중에 시즌 3에 우리 정치 얘기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나프타라든지 이런 세계 무역, 정치,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디자인 하려면 그거 다 배워야 되는 거. 배워야 돼. 이거 모르면 디자인 못하죠. 진짜 면에 관련된 거는 원래 옛날부터 약간 영국이랑 인도도 그랬고 미국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회사에서 소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면을 그리고 예. 잘 알아야지 면이 좀 서요. 그렇죠. 할 면이 없네. 그러다 면상 맞겠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백화점의 구조들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나라의 크기, 비즈니스의 사이즈, 뭐 이런 거 대략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패션 업체들이 쪼개져 있는 거. 근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을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산층들이 가장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다른 나라 중국도 있고 인도도 쉬는 강국이 그런데 이 미국이 솔직히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세계전이 끝난 후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고 이게 미국이 이 금융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디파트먼트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얘네도 여기에 맞춘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와중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또 발달한 게 이제 또 라이센스 비즈니스입니다. 케빈 클라인도 이제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있고 옛날에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얘기인데 아, 엄마 비가 오네. 나가는데 우산 했는데 엄마가 우산을 줍니다. 거기 써져 있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피에르 가르데. 어떻게 다들 같은 그걸 기억을 어른들한테 해? 얘기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피에르 가르데.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이런 우산도 있었습니다. YSL. 이브생 로랑. 이브생 로랑. 네. 이제 이브생 로랑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그 라이센스를 팔아서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죠. 네. 그 라이센스의 어떤 큰 기조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빈 클라인이라고 해도 그 케빈 클라인 안에는 라이센스 포션을 가져가는 비즈니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우터 회사는 라이센스 회사 A, B라는 회사는 라이센스 하는데 바지만. 이제 그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딜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바지 렉들이 있어요. 그 가면은 랄프 로렌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바지만 있는데 바지에 해당 브랜드는 다 있죠. 네. 그게 전부 다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그냥 라이센스는 빌려주는 거예요? 예,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거에 그럼 장점이 뭐냐? 왜 주냐? 브랜드 밸류 깎아먹고. 그러니까 저요. 예. 말씀하세요. 바지를 만드는 공장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라벨만 다르게 붙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거는 범법이고요. 보통 이렇죠. 아마도 라이센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라이센스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친구분들이 많이 그게 이제 뉴욕에 크게 G3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보통 라이센스 비즈니스는 이 업체에 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해요. 왜냐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유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은 오버시스 아무래도 해외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시 플로우에 도움이 크게 돼요. 제가 원래 씨한테 Y라는 브랜드를 라이센스를 의뢰를 해요. 지금 Y가 너무 유명하거든. 줄 서서 사야 되는데 원래 씨는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진짜 돈 따박에 앉을 것 같아. 그럼 제가 저를 막 설득해가지고 알았어 하자 해가지고 제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계약이 되냐면 원래 씨는 저한테 캐시를 먼저 줘요. 그게 이제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의 프로핏이 되면은 로얄티를 저한테 주죠. 그러니까 나는 라이센스 비즈니스 많이 갖고 있으면은 항상 기업 실적 발표를 할 때 캐시 플로우가 항상 보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패션이라는 거는 판타지를 키우고 판타지를 갉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명언이다 명언. 판타지를 갉아먹는. 그러면 저거 빨리 자코의 그 켈빈 클라인 양말은 라이센스 일 확률이 높은. 예, 맞아요. 왜냐면 한 업체에서 켈빈 클라인 업체에서 우리의 그러면 양말 디파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과연 그게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말에다 그냥 그런 건 아니고 탁탁. 그거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럼 라이센스 회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얘를 자꾸 켈빈 클라인 쓰니까 그렇긴 한데 켈빈 클라인의 라이센스 회사라는 곳은 서로 다른 엔티티인 거죠. 그리고 얘는 이 안에 디자이너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보통 제가 아까 말했죠. 모기업에는 라이센스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들이 디자인도 하지만 보통 이거는 이제 디렉터 이상부터 하고 그거를 오버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라이센스 비즈니스 미팅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산 정말로
이런 거는 이제 근래 겪었던 케이스인데 우산, 비누 케이스, 맞아. 라운지웨어 별별 거 다 음. 팔아요. 네. 맞아. 하다못해 정말로 다이퍼 빼곤 진짜 다 만들 정도로 이렇게 라이센스가 많아요. 그럼 그 미팅에 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 안경테 나 이런 거 되게 신기했어. 그 안경테도 그렇죠. 안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의 라이센스 회사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이제 그거는 향수도 그래요. 로레알, 에스티로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보통 다 갖고 있거든 웬만한 거. 네. 왜냐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내가 벌크로 이 안에 있는 주스를 갖고 와서 이거를 디스트리뷰를 다 브랜드마다 다른 레이시오로 해야지 돈이 벌리죠. 그래서 그럼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라이센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디자인해서 판다는 거죠? 아니지. 원래 회사가 라이센스 파트가 따로 있는 그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 따로 있고 그 파트가 라이센스 회사와 미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에 라이센스 디비전이 있고 이 라이센스 디비전에서는 보통 이 디렉터가 있어요. 이 디렉터나 혹은 디자이너들이 물론 결국 끝에는 디자인 헤드가 있고 그럼 이들이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미팅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의 DNA를 나는 알려줘야 되니까 브랜드의 방향성, 기업에 이렇게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죠. 뭐 이번에는 하와이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컬러에 이런 느낌의 이런 프린트를 좀 써서 하는 하와이니까 양말은 양말대로 뭐 이거는 이거대로 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 쪽에서 갖고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양말은 한 뭐 100켤레를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파인애플도 넣고 팜트리도 넣고 다 하겠죠. 그래서 그럼 나는 팜트리랑 저런 거 넣으면 저게 무슨 캘빈 클라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로 라이센스 업체와 디자이너 간의 본 회사 디자인 업체가 조율을 하는데 여기서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라이센스 업체는 디자인보다는 하나하나를 다 돈으로 보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회사 대표로 가서 우리 회사 DNA를 키우고 싶어. 그렇죠. 네. 퀄리티 컨트롤 네.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가불 관계처럼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근데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혹은 업체분들이 알겠지만 일반 분들은 또 많이 모르시니까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 옷들이 또 상당 부분 많이 뭐 TJ 맥스라든지 뭐 마르셀이라든지 그리고 딜러스라든지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가고. CJ가 네. 그리고 CK가 아니네. 그러니까. CK가 CK인데? CK가 근데 종류가 많죠.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그쵸, 많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사우디예요. 왕족 자신에서 부모가 많아. 형 누나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 내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막 행사가 이러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개념이 잡히셨다면 아직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이거 없으시다면은 이제 이 표가 사실 네. 뭐 그냥 얘기하시죠. 제가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요. 이제 제가 2013년도부터 2022년이죠. 왜냐면 캘린더 이어가 2022년 끝나서 2023년 자료는 구할 수 없었지만 이거를 좀 하면서 한번 궁금해해봤어요. 슬프게도 얼마 전에 뉴욕에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니스가 없어지는 느낌을 그 슬픈 광경을 받고 그다음에 제프리라는 부틱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리테일 스토어들이 사라지고 디파트먼트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시작을 했고 뭐 나 경영이 잘못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깊게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삭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삭스라든지 니만 마커스 그다음에 블루밍데일즈, 메이시스 그다음에 딜러스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넷 그로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예로 되게 재밌는 거가 하나 있어요. 삭스피프스랑 놀스트롬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회사거든요. 그런데 삭스피프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71%. 그런데 놀스트롬은 컸어. 494%예요. 거의 5배 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물론 놀스트롬의 어떤 회사의 그 헤드쿼터는 시애틀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성격은 좀 다르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리서치하면서 재밌었던 게 US 기준으로 놀스트롬이 2013년도에 전 미국에 갖고 있는 매장 수가
116개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69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가 느니까 저기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의구심을 보고 또 한번 그 딥다운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놀스트롬에서 풀 프라이스 스토어라고 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은 51개입니다. 그 놀스트롬 렉이 118개예요. 네. 그럼 다 여기서 알으셨죠. 반면에 그러면 sak스 피프스는 2013년도에 41개였어요. 비즈니스 차이가 달라요, 우선. 그런데 이제 비슷한 가격대니까. 그럼 2023년에는 몇 개일까? 이거 보니까 39개예요. 2개가 줄었어.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럼 왜 그럴까 했더니 얘네는 sak스 오프가 7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 미국 산업 구조가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 제가 저번 주부터 아마 했던 얘기가 있어요. 럭셔리 섹터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자꾸 심해진다. 여기서 그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블루밍데일이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이제 딜러스라든지 니만 마커스라든지 sak스의 하락이 보이죠. 눈에 띄게. 네, 보여요. 반면에 그럼 놀스트롬은 왜 잘 됐는데 걔는 500%나 거의 500%만큼 얘네는 놀스트롬 매액이 118개입니다. 거의 회사의 한 60%에 55% 이상이에요. 그리고 JC펜이 27%. 그다음에 코얼스 많이 컸어요. 543. 마샬이 이제 633%. TJ 맥스가 거의 1등 했죠. 950%.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뭐를 배웠냐면 저가의 이런 오프 프라이스 아까 농담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19불 99전짜리 셔츠를 파는 곳 이런 데가 왜 잘 돼? 왜 잘 될까? 특히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뉴욕에서 아무래도 패션을 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패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요? 뉴욕은 항상 하이 패션을 추정하죠. 그걸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 미국을 상대로 이거를 받아보면은 어페럴이에요. 소비자가 하나 가격에 2개 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TJ 맥스여서.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심에서도 생활을 해봤지만 네. 업스테이 뉴욕에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 살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여기서 샤넬 입고 다니면 바보거든요. 그치. 왜냐면 그거 멋있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슴 왔다 갔다 한 마리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근데 하다못해 업스테이 뉴욕도 그러면 아까 뭐 테네시라든지 테네시에 위스콘신이라든지 캔사스 이런 데. 이런 데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치. 네. 서정훈 씨가 명언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대중의 눈은 우리의 그것과 되게 달라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커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좀 팀원들한테 요즘에는 이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저는 항상 하이 패션을 어드마이어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만 다른 가격대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비즈니스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저는 미국에 있고 이제 미국에서 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규모의 경제에 의거해서 나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갈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백화점의 수직적인 Y님이 생각하시는 네. 그 티어 네. 부분이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레비뉴가 넷 그로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는 비싼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네. 잘 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럭셔리 브랜드들을 판다는 탑티어 백화점들은 어떻게 꼬꾸라지고 여기에 밑에 티어 애들은 장사가 잘 됐을까? 여기서 제가 자코 씨한테 5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좋았어요. 혹시 나는 답을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대답하면은 몇 점 주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5점을 줘봤기 때문에 뭐 제가 총점이 몇 점인지 몰라요. 아하 이런 씨. 이게 이제 제 마음이라서 우선 5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봐요. 아까 저번부터 제가 계속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패션 산업 구조의 변화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는 기업들이 백화점과 장사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면 복잡하거든. 복잡하고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그게 많아요.
가장 큰 게 이커머스의 비즈니스의 상승이 너무너무 크죠. 그죠. 예. 예전에는 이커머스가 없었기 때문에 백화점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나는 돈은 있지만 시애틀까지는 내가 매장을 못 열고 했어. 하지만 시애틀에 놀스트롬이 있다니까 글로 들어가면 그 큰 명성을 갖고 있는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브랜드를 보겠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눈물 먹으면서 거기서 정말 원하는 거 다 맞추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백화점 안 가거든요. 백화점을 안 가고 온라인으로 가든지 이제는 이제 디렉트 컨슈머 비즈니스 아니면은 그죠. 내가 내 샵을 차려요.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아요. 샵에 와서는 많은 판타지를 경험하게 해주죠. 그렇죠. 예. 샵에 물론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LA에 사시는 분들, 큰 메트로폴리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감흥이 훨씬 없죠. 왜냐면 우리는 쉽게 접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좀만 떨어져서 그것만 느끼더라도 무슨 상품도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때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구찌라는 거를 뭐 마일 얼마에서 찾기도 힘들 거고.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뭐 쉽게 리턴되고 뭐 쉽게 되고 모든 게 쉬워지니까 거기서 다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컴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런 럭셔리 섹터의 백화점 비즈니스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걸로 해서 TJ 맥스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줄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되냐. 19.9불짜리를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아마존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마존이랑 같이 피기백해서 이거를 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유통망을 내가 갖고 올 수가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돈이 다 나갈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장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막 요즘에 현대문물을 이용해서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현대문물 뭐예요? 챗GPT랑 구글바드랑 빙. 여기서 제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를 했어요. 친구들 대화 많이 하다 보니까 챗GPT 베스트 프렌드. 저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되게 재밌는 게 우선 그러면 자라도 있고 H&M도 있고 이런데 뭐 걔네들은 미국에서 어떠냐 반응이 괜찮아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패션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유럽에서 만들어내는 그 패션은 좀 다르거든요. 특히 자라 같은 건 성격이 굉장히 패셔너블하죠. 그건 스파잖아요. 네. 유니클로는 좀 더 덜하지만 그런데 유니클로 자라 아마 얘네가 전 미국에 5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TJ 맥스는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결국에 이들의 문제는 얘네는 디렉트 컨슈머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통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프 프라이스 마켓이 크게 된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TJ 맥스나 네. 이런 애들 때문에 아니 그 H&M이나 이런 아. 뭐 캔사스 어디서 사는 내 친구가 얼마 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엄마한테 카드 받아서 몰에 나갔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H&M 갔어. 이게 뭐야? 야, 너 H&M 몰라?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스웨덴 거야 해서 H&M을 샀어. 아, 이뻐. 그런데 그 접근성이 멀잖아요. 근데 동네는 아빠 따라서 교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TJ 맥스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긴 너무 패션이 세. 그런 거에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에서 밀려 들어온 스파 브랜드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내는 거예요. 오프 프라이스, 밸류 채널 이런 거. 그래서 저가의 미국식 공략법이었던 거고 맞불 작전이었다고 봐요. 그게 TJ 맥스랑 마샬이랑 또 홈구스도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홈구스 똑같잖아요. 그릇을 그렇게 싸게 팔고 맞아. 뭐 홈 인테리어를 그리고 뭐 시에라 또 캐나다에는 홈센스도 있고 그거 다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유통을 알면은 돈을 벌겠네. 그렇죠. 근데 유통을 알면 아무래도 유통을 알면은 그 조금 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눈에 보이겠죠. 네. 내가 아는 거라고 유튜브밖에 없어서. 진짜 이럴 거야 정말. 어디서 해장국집 하지 않나? 1시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음 녹음에 또 오시죠. 다음에는 브랜드의 시작인데.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넣어놨지. 내가 알았거든. 여기가 편집점이야. 뭐 브랜드
아 맞아. 이거 내가 특별히 되게 여쭤봤던 건데 해보셨으니까 약간. 그니까 이게 진짜 재밌겠는데. 그래서 좀 브랜드 시작 그냥 여기에는 뭐 브랜드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전문 용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전문 용어들 중에서 막 레터 오브 크레딧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뭐고 뭐 아까 말한 FOB면 구성원들은 뭐를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거 테라 이런 게 있어요. 예. 구성원들 보면서 되게 슬펐어. 나 이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유럽은 세일이 늦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이야. 정말 세일을 2월에 하잖아요. 예, 1, 2월 2월에 상품. 2월 상품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근데 어. 미국은 한창 시즌이 있어. 이게 백화점이 다 망쳐놓은 건데 한창 시즌 돌아가야 되는데 풀 프라이스로 딜리버리 되고 아직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데 세일을 시작해버리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누가 정가를 주고 사겠어요? 어, 미국은 어딜 가나 맨날 세일이야. 유럽 애들이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들 있죠. 하이엔드 이런 애들 옛날에 다 팔았어요. 미국식 유통망에 따라서. 그러다가 진의 밸류가 생기고 브레이크앤모럴 스토어가 생기고 리테일이 있고 파워가 딱 생기니까 그럼 나 너 안 줘. 이래 보니까 얘는 물건이 없네. 못 파는 거야 세일즈를. 왜냐면은 유럽에서 이 신발은 아직 세일 들어가지도 않는데 피스 에비뉴에 내 거에서도 뭐 아직 진짜 안 내려고 새끼들 있는데 저거. 진짜 너 나 LVM 매치야 이러니까 얘가 알았어 안 할게 하니까 얘 안 하고 근데 LVM 매치 패키지죠. 야 우리 다 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한 층이 다 안 해. 그리고 뭐 케이러링에서 야 우리도 하지 마. 그러니까 케이러링도 꽤 많거든요 브랜드. 다 못해. 프라다도 하지 마. 그러니까 프라다도 그룹들이 있어요. 뭐 질샌더도 프라다도 응. 다 못해. 그리고 이제 리치몬드 막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리치몬드 제과점인데. 아니 리치몬드도 브랜드 꽤 많이. 예, 걔네는 시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못하니까 하는데 그럼 미국 애들이 뭐하냐? 미국 기업들이나 쪼는 거예요. 영세 디자이너들, 뭐 필립님 뭐 이런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 뭐 타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안 된 게 반이었어요. 왜냐면은 딴 이게 안 데는 되니까 이게 캐시플로우가 안 도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바니스 같은데. 왜냐면은 소비자들은 캐시를 내가 11월에 바니스 세일할 때 사야지 했는데 세일 안 해. 그리고 세일해도 이제는 안 파는 거야. 이쁜 옷들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커머스에서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센스에도 더 싸게 하네. 그다음에 거기다 주문하지. 이태리에서 사오는 것도 이제 뭐 월드 프리 쇼핑 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맞아.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 위에 섹터가 쭉 내려앉아 버린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재밌네. 그러면은 그럼 현재 그럼 패션은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패션은 현재 이 밑에 밸류 이것밖에 안 돼요 장사가. 아래층이. 예, 이런 그러니까 막 TJ Maxx TJ 같은 Maxx 애들이 이런 막 그냥 애들. 지금 녹음 계속 팔아라. 하고 있는 거죠? 예? 녹음 계속 하고 있는 거 녹음은 되고 있어. TJ Maxx 이런 거밖에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네 이게. 근데 TJ Maxx 이런 데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다른 거 말고 아니 최근에 5월달에 맨하탄에 그 월스트리트 있는 데다 센츄리 21이 다시 열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원래는 센츄리 21이 맨하탄에도 있었지만 뉴저지에도 있었고 거기에서 유러피안 브랜드를 만나는 즐거움이 되게 컸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그렇게 닫으니까 더 이상 유러피안 브랜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유러피안 브랜드들도 웬만하면은 자기네 아울렛이 있고 그렇다고 옛날 같은 경우는 보테가 베네타도 우드버리 커먼에서 파는 보테가 베네타 그 위빙한 거랑 실질적으로 풀 프라이스로 주고 사는 거랑 다르거든요 매트리얼이. 근데 그거는 이제 걔네의 실수였죠. 왜냐면은 같은 디자인을 내놓진 왜냐면 그건 브랜드의 시그네이처죠. 그죠. 위빙은. 예. 그런 건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가도. 근데 이제 2월 상품들은 팔겠죠.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얘네는 뭐가 다르냐면 얘는 2월 상품이 없어요. 요즘은 진짜 없겠. 그게 팔려서 없는 게 아니라 태워버려요. 버버리도 그렇고 예. 그런 애들은 밸류를 위해서. 예. 이제 그런 게 차이점이죠. 근데 진짜 태워버리니까 밸류 계속 상승하잖아요, 밸류가. 풀플로 그냥 태워버려. 근데 그 태워보내는 건 진짜 너무 환경에도 안 좋고 좀 그래서 그래요. 욕을 좀 되게 슬퍼. 많이 먹죠. 예. 욕 많이 먹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패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훨씬 더 딥한 얘기지만 뭐 요즘에 지속 가능성의 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인사이드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슬프지만 이게 비영리 단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non-profit organization이 가장 profitable organization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엔 굉장히 많은 정치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돼요. 로비도 많고. 그런데 서스테이너블 패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가 없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자기네 엄격한 기준으로 한대. 근데 가장 서스테이너블한 거는 안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아, 재활용하는 거죠. 안 만드는 거고 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백 없어져가지고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그런 글쎄 장바구니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프로덕이 나오고 트렌드가 있고 왜냐면은 다른 거와 이거의 차이점 패션은 허영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세뇌를 시키고 허영심을 조장하고 판타지를 만들어서 내 물건을 사게끔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뭐야? 내 걸 안 가지면 불안하게 뒤처지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지속 가능성 패션이라는 거는 예, 좀 저는 조금 안 좋은 식으로 효용 모순이다. 그거 자체가. 예, 이미 예전부터 정직하게 그거에 포커스해서 하고 있는 이태리 업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수팅 업체들은 그냥 계속 리사이클 해왔어.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하래. 뭐를 해? 나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싼 옷들이 다 리사이클 캐시미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래. 내가 너한테 왜 받아? 야, 이거 없으면 너 못 팔아. 아니, 해왔다니까? 맞아. 농부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오르가닉한 방법으로 막 뭔가를 했어. 근데 갑자기 어디 젊은 힙한 농부 새끼들이 와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 야, 이놈들 역시들아 니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오가닉했어. 막 약간 이런. 그게 왜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뭐 농약 안 쓰고 키우면 유기농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효리가 무슨 자기가 이제 키운 것도 유기농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그게 TV에 매스컴을 타니까 그거는 유기농이 아니래. 그 유기농이 아니는 거야. 법적으로 유기농에 뭔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을 통과해야 유기농인 거고. 그러니까 농약이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누군가는 이거를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그 FDA처럼 우리가 기준이 돼서 뭐 오르가니제이션 하나 차려서 유엔처럼 전 세계에 있는 이거를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세니까 어쩔 수 없죠. 해야지. 그런데 이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피아죠. 와가지고 야 너 우리 거 서티피케이트 받아야 돼. 저거 받아야 돼.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네거티브로 봐요. 그리고 슬프겠지만 이거를 또 마케팅 툴로 쓰죠. 그죠. 네. 당연히. 젊고 힙한 놈들이 와가지고 꼭 그런 거 가지고. 그죠. 그런 거는 뭐 또 나중에 이 페이롤이 있어요. 이 페이롤 시스템인데 net 30, net 60, net 90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패션 영세 업체들이 망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옷을 만들어. 네. 그래서 니자 씨한테 팔았어. 니자 네. 백화점에. 그러면은 돈을 언제 줘야 돼요? 팔려야 주잖아. 니자 백화점은 저한테 얘가 10개를 사간 거야. 홀세일로 제 거. 그러면은 이제 10개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언제 줄까요? 살 때. 사갈 때? 네. 아니면은 딜리버리가 됐을 때? 딜리버리 됐을 때. 딜리버리 됐을 때? 상품 도착하고? 네. 그렇게 안 줘요. 그러면요? 좋은 백화점일수록 90일 이후에 줘요.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자가 있잖아요. 아까 스크래치? 네. 반품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세 디자이너들은 페이롤이 안 도는데 내가 90일 있다가 돈을 받는데 90일 동안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보통 미국 시스템마다 4개 컬렉션이라고 그랬죠. 네. 4개 컬렉션을 돌리는 동안 돈 공장별로 다 돈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페이롤도 나가야 되고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에서 찍기 위해서 미니멈으로 다 맞춰야 되는 거. 이거를 타임스 4를 해야 돼. 그리고 벌크로 들어갈 때는 공장이 보통 50에서 70% 디파짓을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너무 유명해졌어 내가 Y가. 그래서 난리가 나. 오더 막 미친 듯이 들어와. 여기서 이제 훅자부더가 왜 생기냐면 주문이 갑자기 내가 10벌 팔던 게 1000벌이 됐어. 그럼 1000벌을 내가 찍어야 되잖아. 자본이 없구나.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못해도 2년치 페이롤을 돌릴 돈은 있어야지 그걸 하겠군요. 3년치. 그러니까. 이거를 멀티플라이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쩐의 전쟁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쩐의 전쟁이고 네트워크의 전쟁이에요. 돈이 많아야지 살아. 오더했다가 캔슬해버리기도 하니까. 1000벌을 받았는데 1000벌을 찍어야 되잖아. 그럼 공장에서 나한테 1000벌 찍으려면 10억이 필요한데 우리 알고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깍짜게 해줄게. 그냥 5억만 받을게.
그럼 나 5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팔려서 90일 뒤에 90일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지. 난 5억이 있어야지 공장을 뜯는데 이거가 지금 컬렉션이 4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대출, 사채. 사채 쓰고 대출 쓰는데 제출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잘 돼 있어. 뱅크러시 파일링 하면은 그치. 나 라이블러리가 없으니까. 어. 그런 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 아빠가 부자야. 돈을 줬어. 돌려. 또 돌았어. 돈도 되고 막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마케팅, 네트워크. 이게 네트워크를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론 이 얘기 왜 하냐? 돈 벌자.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들. 그래서 패션으로 이걸로 해서 전통적 패션으로 미국에서 돈 벌기가 되게 힘든 게 제가 이거 하다가 막 진짜 딥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밸류데이션 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회사가 밸류를 어떻게 매기는지. 왜냐면 무슨 이 브랜드는 200억에 팔렸대. 뭐 예를 들면 탐 브라운 같은 경우가 이제 제니한테 300억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보노보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알아요. 보노보스가 월마트가 보노보스를 300 밀리언에 샀어. 그런데 얘네가 익스프레스한테 100억, 147억 147 밀리언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만큼 마이너스 보고 판 거잖아. 그러면 회사는 더 커졌고 이커머스 더 유명해졌고 이제 어웨어니스 훨씬 많은데 왜 밸리데이션이 떨어졌지? 하고 이거를 가서 보잖아요. 이 밸리데이션을 매기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완전히 트릭이에요. 회사의 가치를 브로커가 매기거든요. 다 넘버하는 사람들이지. 은행과 파는 사람과 브로커가 이 집을 파는데 브로커가 중간에서 집의 측정값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게 어웨어니스예요. 뭘로 이걸 측정을 해? 그치. 네, 그게 이제 NSN 그 SNS 팔로워나 트위터 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마케팅 이제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뽑으면은 얘 설치되는 넘버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에 측정을 하다가 뭐 타임즈 셋 하는데 그거 딱 알면 오케이. 이거 뒤에 브랜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또 오셔서. 다음 방송 날짜를 잡고 가면 되죠. 뭐. 하면 되지 뭐. 네, 오늘 디자이너 Y씨를 모시고 우리 패션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그 백화점들의 종류와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그리고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엘리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저요? 저는 근데 살짝 방향이 제가 추구하는 패션은 조금 더 어페럴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오페럴이면은 TJ 맥스에 깔아야겠네.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패션의 세상과 또 와인님이 바라보는 패션의 세상을 들으면서 진짜 이 업계는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뭔가 더 무겁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으면서 또 좀 머리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네, 되게 재밌었고 간만에 회사 생각도 좀 나면서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네, 그런 시간이었어서 되게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패셔니스타 자코님은 어떠셨어요? 난데요. 깜짝 놀랐네. 예, 패셔니스타로서 다른 소비재들하고 달리 제일 필요하지 않은데 사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사긴 하지만 필요성이 옷이. 제일 적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를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 저는 쌀을 안 사고 옷을 사죠. 네, 그렇죠. 빨리 먹고 다닐 수 제 말은 그 없어서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비 활동의 제일 큰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액수가 아니라 제일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올해의 유행 뭐 예쁜 거 이런 것만 말고 그거 뒤를 계속 봐서 좋았고 더 다른 얘기도 더 이렇게 들었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죠. 좋겠어요. 그죠? 올해가 패션의 해잖아요. 네, 맞아. 맞아요. 기대돼요. 네. 다음번 이야기도. 네. 패션의 와인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같이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이렇게 얘기 나누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내뱉은 말을 언제 이거 어떻게 주워 담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제가 말을 하고 하면서 저도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계기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알고만 있었던 것들을 내 눈앞에 도표로 보여주고 글로 보여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하니까 예, 방 치운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방이 많아요. 내 속에 방이 많아요. 예, 그래서 치울 게 많으시구나. 치울 게 많으니까 뭐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준비해주신 그 자료에는 다른 내용의 또 그 패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도 오늘 못했어요. 네, 너무 다 듣고 하지도 싶어요. 예, 사실 못했어요. 제일 기대하고 온 게 브랜드의 시작이거든요. 저 지금 그죠. 시작하는 사람이라 네. 사실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뒤로 맞아요. 갈수록 흥미로운 게 되게 많은데,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만간에 와인님을 다시 모시고 네. 이 얘기를 마저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글로리 파트 2. 네. 시청자 퀴즈. 혹시 저희 기사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와인님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다 이렇게 답글로 남겨주세요.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패션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는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 치우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두표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아니었고요. 리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ove.